안녕하십니까. 정준희의 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에는 우려스러움이 가득해 있는데요. 이 피고인의 태도 자체가 일말의 반성의 여지도 없어 보이고 뭔가 되게 당당해 보이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또 재판부가 용인하거나 심지어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마저 들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개개인이 담고 있는 이런 감정으로 뭔가가 실현된다기보다는 제도가 허용하고 있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우리의 정의를 구현시켜 줄 거라고 믿는 어떤 신뢰 때문일 거라고 보는데요. 현재와 같은 내란 재판의 과정은 과연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심을 낳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토론에서는 우리 대선 과정에서 혹시라도 눈 바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좋지 못한 일들, 그리고 방지되어야 될 일들, 이런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내란 종식을 위해 과연 어떤 점에 주목해가지고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로드맵 정준희의 토요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자, 오늘 함께 해주실 토론 패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제는 미디어에 아주 익숙해지신 전직 대검 감찰부장이시고 현직 변호사이신 한동수 변호사님이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도 네. 저희 헌법재판소 결정 나오기 전에 네. 한참 답답할 때 나와주셨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서 여러 미디어에서도 이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셨을 때는 안정돼 보였었는데요. 네. 그 뒤로는 되게 불안해 보이셨었거든요, 심지어. 예, 약간 네. 화도 나신 것 같고. 네. 예, 지금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여기 노무현 시민센터에 올 때는 네. 그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죠. 네. 제가 함부로 할 수 없고 마음이 또 가라앉고 또 역사를 생각하게 되죠. 그때 아마 기억하시는 건 4월 1일 날로 기억되는데요. 그때는 그 나름대로 이제 국민들 마음과 함께 하는 그런 속에 있었는데요. 그 선고기일이 헌법재판소 선고기일이 5주 이상 변론 종결로부터 지연되니까 그때 굉장히 어떤 분노하는 마음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해 촉구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이렇게 강하게 표현되더라고요. 네. 또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님이신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민영배 의원님께서는 이제 저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좀 지연되는 과정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네, 단식 투쟁도 하시고 아직까지도 회복이 좀 덜 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보기에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으십니까? 다행입니다. 예, 상한 몸이라고 하는 게 쉽게 회복되는 건 아니라서 좀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네요. 제일 그 회복이 잘 안 되는 게 근육이더라고요. 예. 근데 근육이 사실은 이렇게 무슨 허벅지, 막 어깨 이런 근육, 가슴 이런 근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장, 장기나 뭐 이런 기관들의 근육이 그게 안 되면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그게. 네. 참 원래는 단식하고 나서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이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중요한데 예. 정치적으로는 너무 급물살을 지금 또 이제 타야 되는 상태이기도 하셔서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나서 단식을 하게 됐고 갑자기 하게 돼서 좀 충격이 있었나 봐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3월 21일에는 끝날이었는데 네. 아무리 늦어도 그러면 대략 그때쯤이면 한 15일 정도 버티면 된다. 와,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냥 제가 먼저 낮아빠졌다니까요. 네. 확실히 그 헌법재판소가 보안 관리를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 아니, 저는 지금도 원망입니다. 위원께서 지금도 원망이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지냈냐라고 혹시 물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복장이 터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복장 터지더라고요. 굉장히 답답해서 이 답답함은 그런 거죠. 파면이 됐는데 변화가 확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왜 그대로지?
재판정에서도 그대로고 자기 사저로 갈 때도 그대로고 네. 그 후로 주변에 무슨 내각이나 이 정부가 달라진 것도 없고 그래서 요즘 유행이 그 말이더라고. 아, 내란통 온다. 저도 그 분위기를 저도 모르게 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번 이런 뭐 비상계엄 그리고 45년 만에 일어난 이런 쿠데타 이런 또 그것을 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결정을 통해서 극복해가는 과정들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서 제가 가장 빛나는 문장으로 꼽는 것은 그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를 네.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그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이다. 그게 가장 역사적인 그리고 가장 민주적인 기록이 어느 네. 헌법재판관이 하셨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의 발전을 더욱 굳게 믿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이 뭐 그냥 호칭 생략하겠습니다.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초유한 어떠한 조폭도 그런 식으로 재판에 임하지 않죠. 피고인 입장에서. 네. 그런 속에서도 그 결과들이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결국은 뭐 특검이 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또 병합 기소되면서 결국은 다시 구속돼서 뭐 예를 들어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고 무기징역으로 되고 새로운 대통령은 그 지금 예전처럼 사면하지 않고 영구히 그런 형태가 그런 일로 가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들에 있어서 이 국민들이 더욱더 사법개혁의 또 필요성, 법원개혁의 필요성들을 또 알아가시는구나. 어쩜 이렇게 누락 없이 개개 단계들을 다 경험하게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갖습니다. 그럼 양면적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 사회에 개혁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켜야 될 것도 많이 있다. 네. 지킬 것들은 정의를 실현해주고 네. 개혁해야 될 것들은 이번 과정에서 이제 눈에 확실히 보이는 형태로 드러났다. 네. 이렇게 이제 이중적인 측면들이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네. 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찌 보면 제가 쓰는 표현을 하자면 짐승 같은 시간을 지내왔거든요. 이 야만의 시간을 지내왔는데 이 시기를 견뎌내는 이 시민들의 위대함. 네. 그러니까 국회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장으로 표현할 그런 걸 뒷받침한 건 사실 국회 혼자서는 불가능하고요. 네. 이 시민들이 견뎌내는 힘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견뎌내는 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른바 내란 잔당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네. 그들이 뭔가 할 것처럼 보이는 또는 뭔가 시도하려고 하는 이 상황이 사실 국회에서 보면 지금 난감해요. 이거를 또 이전처럼 계속해서 탄핵을 하고 특검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저쪽에서 또 여전히 그들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고 네. 제의요구를 하고 아직까지도 그 진심으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진심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래서 되게 답답하고 가령 무슨 지금 당장 뭐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부총리 지금 뭐 법사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네. 탄핵 관련해 가지고 이걸 처리하는 과정이 되게 좀 지금 난감합니다. 예, 이 난감함을 또 많은 시민들이 또 그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파면은 이제 된 됐으니까.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도 이제 속도 조절을 하거나 난감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사법부인데 이 사법부가 도무지 못 믿겠다라는 그런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기현 재판부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중간에 풀어준 것이 정말로 큰 저는 이 태도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줬다. 특히나 저쪽에 저항하는 그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에게 힘을 북돋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재판부가 지금 이제 윤석열에 대한 내란 수배 혐의, 우두머리 혐의를 진행하는 재판부고 비공개 결정에서부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일들이 오히려 더 뭔가 이렇게 주저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는 이 상태. 이게 사법적으로 흔히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판사 경험을 가지시고 계신 분으로서. 네, 뭐 극히 이례적이고 기본적으로 재판장은 그 예단을 표명하는 법정 언행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그 중립적이어야 되고 그 법정의 질서를 장악해야 되죠. 더군다나 이 사건은 그 내란 우두머리잖아요. 그 역사의 반동으로 행동한 그 피고인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정한 소송 지휘가 필요하죠. 그 구속 취소 결정도 그 뭐 열이면 열,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법을
그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체포 적부심 기록에 그 법원에 가 있던 기간 자체를 그 10일의 구속 기간에 그 포함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저 어느 누구도 뭐 동의하는 사람을 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아주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을 하였죠. 단지 법관의 독립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죠. 행정 공무원이라면 아마 징계 사유가 받았을 네. 정도인데요. 아주 결정적인 오류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결정들, 구속 취소 결정들 하고 또 재판 지휘도 제가 기억나는 장면은 조성현 대령 네. 이라고 이제 법정 증언을 했잖아요. 시종일관 헌법재판소에도 출석했고 윤석열이 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였다 그러고 명시적으로 증언한 네. 사람이잖아요. 거기는 그 법원에 법정에 들어갈 때 검색대를 통과해서 가잖아요. 단신으로 군복을 입고 네. 대령 계급장을 달고 가잖아요. 위험하잖아요. 노출돼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윤석열은 그 국가의 세금을 받는 국민의 세금으로 되는 그 경호원에 에워싸서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그 10년차 이상의 판사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직접 4층 417호 대법정으로 들어갔고 그것조차도 구속비고인의 통로를 위해서 전혀 그 언론이나 국민에 공개되지 않은 형태로 네. 나타나잖아요. 너무나 이게 이 차별적인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단적으로 그 장면들이 또 좀 눈에 들어왔어요. 또 신문 과정에도 정말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를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영화처럼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예. 뭐 직업이나 주소나 뭐 네, 본명이나 이런 그것도 뭐 것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판사는 인정신문 할 때 이름은 이렇게 들어가야지 네. 뭐 사건이 뭐 여러 개에서 바쁜 것도 아닌데요. 이름은 해놓고 그 순간 피고인과 응시하면서 피고인 당신은 이제 피고인의 그 존재로서 그 검사와 이렇게 네. 그 과정에서 나는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인데 그걸 알아서 다 설명을 해주는 모습도 아주 인정신문 이례적이죠. 대독 판사가 같아요. 네, 네, 인정신문 네. 대독. 네. 그리고 아주 저는요, 너무나 네. 가벼운 표현들이죠. 나중에 정말 깊이 사유들을 하나씩 축적해 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한 변호사님 이례적인 경우라고 하셨는데 이례적인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예. 특이하거나 뭐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위법적인 것이 아하. 법원 안에서 음.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되고 있다는 예. 사실을 제가 법의 경악합니다. 테두리 안에서 이상한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 바깥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 이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대법원장이잖아요. 대법원장이면 모든 재판관들, 판사들을 지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재판관이 지금 상황에서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위법한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없어요, 지금까지. 대법원장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자체를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겨우겨우 지금 지킨 거잖아요. 예. 민주공화국을 지킨 건데 이 체제를 저는 거의 지금 반체제 세력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 내란범들을 향해서 반국가 세력, 반체제 세력이라고 네. 하거든요. 맞잖아요.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으니까 반체제 세력이죠. 80년대는 뭐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반체제 세력이라고 그 사람들이 딱지 붙였는데 정확하게 지금 반체제, 반국가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판사가 지금 앉아서 재판을 한다고 그것도 내란 수괴에 대한 재판을 하는데 대법원장이 아무 말도 않고 있어요. 대법원장이 왜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마디 입장 표명도 않고 있다. 이거는 역사에 대한 그리고 우리 법원의 신뢰성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법 안에서 일어나서 이례적인 게 아니라 법 바깥이라는 표현까지 지금 쓰셨거든요. 네. 그 오랫동안 이 법원의 판사들의 고민이 그 사법의 관료와 그리고 법관의 독립에 대한 침해였는데 이 부분이 그 인사권과 사법행정권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대법원장으로서 마땅히 그 사법의 독립과 올바른 결정에 대해서 적절한 그런 입장 표명과 그런 지도적 기능들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금기시는 되지만 입장 표명은 있을 수 있다. 필요할 수 있다. 네네. 그리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추상적 일반적인 형태의 것들이 있고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네.
서부지법 난입 폭동사건. 폭동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법원행정청이 현장에 달려가서 그 관심을 표명했고 그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대거되고 네. 그 추후에 폭력 행위들이 현저히 줄었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관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송 지휘나 어떤 재판부 착석 내지는 그 입정 재판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사법행정적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원칙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가리켰지만 사실은 사법부를 향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네. 사법부에 자체적으로 지기현 판사 같은 이런 상황을 네. 대응하거나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없는 거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염려하는 건 저렇게 진행되면 지난번에 풀어주기도 했는데 이거 무죄 선고하고 네. 1심에서 그리고 심우정 총장이 야 잘됐다 그러고 다시 항고 안 해버리면 네. 항소 안 해버리면 음. 그럼 끝장이잖아요. 네. 이런 염려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사법부에서 뭔가 이걸 교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네. 안 한다는 건 네. 되게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까지도 나올 수 염두에 둬야 있다.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태산이죠. 예. 그럼 이 부분 좀 말씀 주시죠. 이게 재척과 기피가 또 이제 방향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몇 가지 가능한 방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아까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이게 징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게 네. 한 가지 아니고요. 네. 또는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제 재척시켜서 네. 애초에 거기도 배정하면 안 됐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아예 이제 재척을 아. 시키거나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네. 예, 아니면 이것 말고도 그냥 적어도 표명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방향에 대해서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다. 네. 요 세 가지가 이제 강도에 따라 좀 달라 보이는데 네.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로 가능하거나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를 그럼 얘기해 주시죠. 지금 이제 이 형사소송법상 재척 사유에는 없습니다. 네. 당연히 그거로부터 배제되는 음. 뭐 피고인하고 무슨 뭐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형사소송법에 뭐 피해자였거나 이런 네. 재척 사유는 없고 그 피고인은 뭐 원하지 않겠죠.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겠죠. 네, 네, 이보다 네. 더 좋은 재판부를 네. 찾기 어려우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검사는 할 수 있죠. 기피 신청을. 기피 신청, 기피 검사 신청을 쪽에서. 할 수 있죠. 네. 또 판사 입장에서는 회피할 수 있죠. 네. 나는 이 재판에 대해서 그 공정한 재판을 할 그 염려가 있다. 스스로 이 재판을 회피하고 재배당 요청을 네. 할 수 있죠.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재판부가 하라고. 네. 이렇게 그럼 할수 제도적으로 있죠. 보면 일단 재척은 가능하나 재척할 사유는 안 되고, 그러니까 즉 재판부에서 빼는 재척은 건 안 안 되는 되고, 거죠. 재척 사유에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가 안 돼 있고 본인이 이제 회피를 할 수 스스로 있는데 자발적으로 네. 재판을 내가 못하겠다. 네. 이렇게 예, 하는 회피를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회피를 안 안 하니까 하겠고. 재척 말이 나오는 건데 네. 기피 신청도 안 하고 회피도 안 하는 이유는 한통속이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검찰도 기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피 신청을 안 해요. 판사는 회피를 하거나 재척을 제도적으로 해주면 되는데 제도적으로 재척은 안 돼. 회피는 스스로 하는 거니까 자기 안 하면 그만이고. 네.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요. 시민들은 진짜 아까 그런 내란통 온다니까요. 네. 그래서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 따져봐서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안 해요. 그러면 사실 국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거 탄핵해야 되겠네. 네. 그럴 수 있거든요. 예.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해볼 수밖에 없게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법부에서 재척을 시키기에는 명시적인 사유는 없고 본인이 회피할 것 같진 않고 검찰이 검사도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한통속인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징계를 할 수 있을까? 이 징계는 또 사법부가 안 할 거고 결국 국회는 탄핵안을 꺼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 의원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건 많은 시민들의 이제 어떤 일반적으로 답답함을 시민들. 반영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사법부 바깥에 국회로서 그냥 우리가 탄핵을 통해서 견제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고민까지만 하시는 것 같고 이게 그 한 변호사님께서 그러면 말씀 주시면 좋겠는 게 이게 워낙 뭐 근본적인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긴 합니다만 현재의 제도적인 한계 안에서 이 재판부가 이대로 뭔가 계속 가도록 방치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만약에 방치하지 않는다면 견제 수단이 있느냐. 이 두 가지 단계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재배당을 요청하고 회피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죠. 근데 네. 본인이 안 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거를 그 법원장에서 징계 사유로 기존에 뭐 사물리도 그것도 없고 네. 또 사물의 긍정적인 측면을 해서 음. 그 윤석열 그 피고인 거기에서 그 재판에서 이런
그런 어거지 행동들을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논리 모순되는 측면들, 헌법재판소에도 그 많은 거짓말들을 하였기 때문에 당신이 피청구인은 앞으로 만약에 복귀한다면은 대통령이 된다면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국민들은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구두 변론 과정에서 그 많은 거짓말들 끌어내지 말라고 했다는 등 뭐 경고성 계엄이라고도 하든 뭐 호소형 계엄이라든 이렇게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면서 많은 것들이 또 드러나는 역할들을 또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각지 있어서 지금 당장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또 역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살짝만 요약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다 듣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요인이 분명히 있다. 비공개 재판의 방식이라든가 피고인에게 뭔가 유리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식의 요소들인가. 하지만 현재 피고가 하는 방식을 보면 지금 형사재판의 어떤 근본 원칙상 아무리 직위원 판사라고 하더라도 저 행위에 대해서는 도저히 뭔가 뭐 무죄 내지 이상한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새롭게 우리 평온했던 우리 질서를 해치는 불안을 새롭게 조성한 행위였잖아요. 구속 취소. 또 지금 한덕수의 뭐 무슨 헌법재판관 지명행위 그 아주 평온했던 거에서 이 세상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기본적으로 두려움의 공포들이 정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평온을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서 마땅히 어떤 견제 수단, 감시 수단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방법을 생각해 보면 결국 검사가 기피를 하는 심청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도 현실적인 제도는 기피를 하면 받아주질 않아요. 법원에서 기피 인용률이 아주 극히 적어요. 그러면 이 제도도 작동이 안 되고 법관의 독립이라는 그 제도하에서 계속 거기에서 그냥 구름 위에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주 절대적인 독립을 가까이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법 감시, 그 계속적인 이 재판의 언론의 감시 활동, 사법의 감시 활동들 이런 형태들이 그냥 현재까지 발견한 견제 수단인 거죠. 현재까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감시 활동 가지고는 제어가 안 될 것 같고요. 이분은 지기현 판사는 그게 안 될 것 같고 법관 징계법대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법관 징계법에 징계 사유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경우거든요. 저는 여기에 100번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럼 또 징계를 촉구하는 이런 또 의견 표명들을 또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징계 쪽에 뭔가 징계? 사법부에서 움직여주길 바라고 동시에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면 국회는 탄핵이라는 수단을 쓸 수도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말씀처럼 언론이나 이제 아니면 뭐 국회나 이제 시민들이 이 사법부의 지금 이 재판부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관심을 갖고 일단은 당분간은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직접적인 어떤 당장 개입 수단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조금 이제 언제든지 할 때 그 검사 탄핵 부분도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만 검사들이 자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기록을 안 내니까 이거를 헌법재판소 입장에는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각이 됐는데 그러면 조금 더 그 사유들과 증거들을 좀 수집해서 준비해서 실효적인 것들을 좀 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방법들까지 고민하고 압박도 가하면서 동시에 이 재판이 그래도 본질에 가깝게 진행되도록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어떤 부분이 이 내란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이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좀 지적을 법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란 수사 관련해서는 저는 주목하는 2가지 것은 노상원 수첩하고 안가의 CCTV입니다. 그 2가지. 그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그 실제 그 정말 누군가 이게 정치인들 뭐 헌법재판소는 14명의 정치인과 이제 뭐 전직 법관, 뭐 현직 법관 이게 나와 있고요. 또 나머지 수거 대상이라고 표현되는 뭐 정말 그 사례, 사람의 사례 그 이런 부분에 노상원 수첩, 뭐 HID, 뭐 원래 민간인 신분에서 비하폰을 받고 또 이런 측면들에서 그 외환 유치의 혐의들,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국지전을 전단을 여는 행위들이 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또 대통령실하고도 또 관련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와 뭐 관련돼서 그
그 최상목이 받은 쪽지 있잖아요. 네. 그걸 김용현 의원이 자기가 작성했다라고 네. 하지만 그 자신의 정보와 지식과 그 컴퓨터 사용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때 본인이 작성이라 의심하는 그것들이 훨씬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역시 대통령실과 같이 연관돼 있다는 지점하고 네. 또 하나는 그 안가 CCTV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경찰이 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불청구하였잖아요. 다른 거 이제 경호실 부분을 했는데 이거는 안가 CCTV에는 결국은 검찰 출신 뭐 이완규 뭐 이렇게 네. 그죠? 그런 검찰 출신과 그 이상민 이런 이런 그 아주 핵심적인 이런 그런 부분들이 좀 감춰 있을 수 있고 또 네. 한편으로 지금 경찰청하고 서울경찰청장은 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구속 기소되었다가 뭐 일부 이제 보석 뭐 허가된 상태이긴 한데 이 부분에서는 통상 이제 이 경찰과 대응되는 검찰 그 수뇌부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에 대응되는 네. 그 대검 총차장하고 서울주검장에 반드시 대응 이의를 하였을 것인데 그 선관위에서 포렌식 요원이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유독 요 수사만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 내란 수사에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걸 행위자별로 하면 그 내란 공동수계가 아닌지 지금 뭐 윤건희 정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그 내란 수계 공동수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 현재 모의 참여자가 누락된 사람이 없는 거지. 이건 예. 단순하게 내란의 잔불도 뭐 이해할 수 있는 뭐 수사적 표현하긴 한데 내란의 어떤 그 뿌리를 발본색원하는 거죠. 그래야지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수사는 검찰을 수사를 멈춰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지금 경찰과 공수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검사가 이제 영장 청구권을 가지니까 한계가 네. 늘 봉착하는데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물적 증거들을 확보해가는 증거들을 수집해가는 활동들을 계속 해 나가서 네. 결국은 그 이제 뭐 새로운 정부가 오면 특검 등의 형태로 이 부분들이 잘 원만하게 좀 이어져서 아주 총체적인 진실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 주신 노상원 수첩 관련해서나 최상목 쪽지 관련해서나 안가 CCTV 관련해서는 주로 보면 이제 내란의 공동수계 내지 공동으로 뭔가 일을 모의 벌이려고 참여자들. 했던 네. 요 범위를 이제 최대한 늘려서 책임자들의 최대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네. 요거고 네. 그게 결국은 우두머리의 이제 내란 혐의에 관련해서 더 강한 네.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이게 이제 결합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이제 수사가 잘 아직은 안 돼 있는 영역이에요. 네, 저 사실상 검찰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민 의원님은 지적해 주시고 싶은 거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제도적인 차원, 또 하나는 물리적 토대, 이 둘을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내란 관련한 수사나 재판은 기본적으로 방향이 이렇게 잡혀야 되거든요. 이게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네.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거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헌정 질서 안에서 삼권 분립의 네.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여기에 부합하느냐, 이걸 전제로 해서 봐야 되는데 저는 특히 심우정 총장과 검찰의 예. 내란 관여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정권은 검찰 정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정권이 시작된 건 이른바 저 표현을 하자면 검찰 쿠데타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조국 장관 수사할 때 내정자 시절이죠. 장관 내정자 시절에 수사할 때 압수수색할 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때 봐보십시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행정부의 한 일원인 검찰이 무자비하게 수사를 합니다. 네. 그때 정치적인 판단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걸 통해서 조국 장관이 클리어하게 잘 정리가 될 거다. 예. 그러니 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낙관론자들하고 아니다, 이건 검찰이 쿠데타를 시작했다. 검찰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나선 거다.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내일 모레 청문회해야 되고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장관이 수사 지휘해야 된다. 지휘의 내용은 중단해라 였고 저는 후자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돼 왔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검찰은
자기의 힘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음. 그리고 급기야는 국힘에 무슨 정말 뜬금없는 일이죠. 정치판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을 예. 데려다가 해서 어쨌든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 지위에 올랐고 그 과정 그 이후에 이제 국회에서 거기에 저항을 했지만 네. 계속 법사위나 이걸 통해서 계속 법사위원장을 통해서 계속 그걸 막아오다가 22대 들어와서 그 벽이 무너지니까 민주당 특히 국회 쪽에 이 검찰 독재에 대한 저항이 세지니까 이거를 한 번 더 제대로 이 지배체제를 구축해 보려고 한 게 계엄이었단 말이에요. 네. 비상계엄. 자, 그러면 그 중심에 검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 관한 수사는 특히 신부정 총장은 누가 봐도 하지 않아야 될 짓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즉시하고 안 해버리고 풀어주는?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검찰의 만행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쿠데타의 연속선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문정부에서의 검찰 개혁에 대한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권력 탈취를 위한 조직적 그렇죠. 행동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것을 온전시키기 위한 네. 그리고 자기들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석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심우정 총장이 도대체 수사 지휘를 방해하거나 또 석방에 협조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그리고 거기에 검찰에 누가 관여되어 있는지를 요 대목을 저는 반드시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물리적 토대는 제도적으로는 저는 그런 검찰 관련해서 그걸 봐야 된다고 보고 이 경호처 그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는 여기에 지금 이 검찰과 관련한 걸 포함해서 많은 내란의 진실들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네. 요거 정확하게 수사하고 조사가 제대로 돼야 될 부분이죠. 예. 근데 이게 계속 검찰에 의해서 이것도 역시 제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왜 검찰은 4번에 걸쳐서 경찰에 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걸 다 계속 무시하는 거죠? 네. 외면하는 거죠?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제가 국회의원 입장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럼 안과 CCTV를 가고, 그죠? 거기에서 광화문에서 집회하시는 분도 있어요. 필요하죠. 함께 하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럼 안가에 가요. 안가에 가서 CCTV를 또 요청하고, 이런 방법은 없을까? 여러 가지 국회에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국회의원으로서. 네.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CCTV가 그거 조사해라, 뭐 가서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그것도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훨씬 더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수단이 뭔가 없을까? 예.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행위로 좀 나갔으면 예. 좋은 거예요. 그럼 안가 CCTV 같은 거에 자료 제출권, 예, 이거에 국회에는 있는 겁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검을 하자, 국정조사 하자 막 하면 네. 지금 집행부에서 이거를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그걸 하려고 해요, 계속. 네. 근데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내란 잔당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제도화된 영역에서 논의를 그치면 정치는 사실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제도에 어딘가 허점이 있거나 이 제도로 풀리지 않는 부분을 열어가는 것이 정치 영역이어서 어차피 저희는 그런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있는 제도만 놓고 얘기하면 지기현이 판사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러면 정치는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제도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법관이 그냥 개인적으로 자신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하게 돼 있어. 거기에 대해 시비하지 말라고. 근데 삼권 분립은 민주공화정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견제 수단을 우리가 계속 하는데 이걸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나온 게 촉구하는 뭐냐면 거예요. 그래서 네. 법관을 징계하자. 법관의 책임을 좀 묻자. 그리고 법관의 법 왜곡죄를 신설하자. 네. 손해배상 책임을 그렇습니다. 묻자. 네. 네. 지금 기준들이 너무 없잖아요. 현저한 뭐 주의 의무 혜택 이래야지 그 법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정도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당신들의 주인은 국민이다. 재판 똑바로 하라. 이런 안들이 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실현해 나가는 거죠. 이 과정은 지금 우리의 힘들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어느 곳이 이제 어느 쪽에 집중할 것인가 또 이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국회는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들이 쓰는 방법처럼 행정 쪽에서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 방식을 씀으로써 국회 갈 수 있는 최상의
견제 수단이 없어진 지금 상태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라든가 기껏해야 이제 조사인데 조사는 강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또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행정권까지 가져온 상태에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인 것 같거든요. 결국 특검도 뭐 결국에는 정부가 넘어가서 그 행정부에서 특검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대부분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새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이제 거의 확실시 되니까. 그래서 조심조심 지금 예. 이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한덕수, 최상무 이런 분들은 진즉 탄핵감이에요. 네. 아니 이 내란을 종식시키라고 하는 게 지금 내각에 주어진 임무인데 아니 거기에 동조하고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국회로서 할 수 있는 건 탄핵이죠. 근데 네.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히 이제 여긴 정치는 여론전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아주 정상적인 것도 왜곡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 가면서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 재판 관련해서 그 내란 수괴들의 그 재판 관련해서 언론도 되게 좀 생각을 했어요. 네, 네. 되게 검찰이 과거에 이제 검찰개혁 입법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있었잖아요. 그때 검찰이 그때 이제 내부에서 제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했던 거는 여론전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뭐 이른바 이제 뭐 각 지검장이든 또 뭐 이른바 검사장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론에 가서 계속 메시지를 내고 발언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격해야 될 지점이 어딘지 다 알았어요. 그 당시에 여론전에 있어서 잘못 뭐 승리를 한 셈이죠. 검찰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재판 과정에도 이 과정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언론의 그 사실 왜곡의 보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계속적인 그 정보와 그 분석들을 해내는 역할들도 아마 국회에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검언 유착을 통해서 정말 장난을 많이 쳤죠. 네. 그리고 국힘 쪽하고 결탁이 되는 순간 이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저희가 정치적으로 뭔가 행위할 수 있는 걸 자꾸 이제 차단하고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법 왜곡죄 있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만약 그런 죄가 있다면 지기현 판사는 법 왜곡죄를 한 거거든요. 검찰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기소를 독점함으로써 갖고 있는 자기들의 그 왜곡이 심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원래 21대 때 민주당 이 검찰개혁 법안이나 사법개혁 법안에 다 들어있던 것들입니다, 네. 사실. 그런데 그럼 왜 이거를 숫자가 많은데도 못했느냐. 문재인 정부 때는 시간이 짧고 내부에 이견이 있어서 못했고 그때는 되게 조심스러움이 심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네. 그래서 여론의 눈치도 훨씬 많이 받고요. 그때. 예. 언론에서 특히 그게 네, 심했죠. 그때 유명했던 말이 역풍 이런 말이 네, 다 네. 있었죠. 제가 오죽했으면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고 내가 밤새워서 기고문을 써서 기고한 적도 있어요. 네. 그때가 언제냐면 추운 갈등 그때입니다. 네. 총선 저는 시절에. 그때부터 탄핵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음. 근데 그때 못했어요. 엊그제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그 얘기를 하더만요. 네. 어제였나요? 그래서 이런 대목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디폴트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앞으로. 그렇죠. 추가적 검찰개혁, 다시 말하면 이제 예. 기소권 독점을 확실히, 해체하는 것, 예. 그리고 법외곡죄 같은 것들을 좀 신설할 필요에 네. 대해서. 언론에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징벌적. 예. 그렇죠. 언론에 대해서 이제 무책임한 행위들을 제어할 수 있는 법. 예. 이게 이제는 주저없이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국회와 해야 함께 됩니다. 밀어붙여야 된다. 네. 게다가 이제 특검도 사실은 이거 특검도 필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공수처나 경찰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일들이 또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네, 수사 의지 문제뿐만 아니라 예. 뭐 수사권에 과연 그렇죠. 있느냐 이런 증거 능력 문제도 역시 네.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네. 저는 그래서 사실은 4월 4일 파면 되는 날 그전부터 계속 준비해 오다가 아예 그냥 법을 발의를 해버렸어요. 네, 특별법. 네. 네.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 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이 법안을 네.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반민특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헌특위를 이 상황에서 하지 않으면 다시 이 내란을 제대로 내란을 진짜 끝내는 일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제대로 아까 뿌리 뽑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위한 법적 저는 이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봐요. 네. 단순히 특검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그건 내놨고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상조사, 예. 그다음에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이 두 개를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국회 내에 행정부가 아니고 국회에 의장 직속으로 반헌법 내란행위 조사 특위를 꾸리자. 예. 그러니까 1948년으로 치면 반민족 행위자 처벌 예. 특위하고 같은 거죠. 여기에는 상당한 강제적 조사권까지도 부여하는 그렇죠. 방안이신 거죠. 예, 예. 그리고 근래 이제 5.18 때도 5.18 관련해서 그런 게 나왔지만 이 과정에서 선전선동, 허위사실 유포 예. 이런 데 대해서도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5.18만 해도 그렇거든요. 그 5.18 왜곡에 대해서 가만 놔두니까 갑자기 막 북한군이 내려와서 소행을, 북한군이 내려와서 가담했다, 폭동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처벌법을 만드니까 사라졌거든요. 네. 저는 이번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선전선동, 왜곡까지 포함해서 허위사실 유포까지 포함해서 이 반헌법 행위 처벌에 관해서 분명하게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저는 이것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정부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을 하고 새 정부 일을 하고 국회가 중심이 돼서 이 일을 이 사정기관하고 같이 이 일을 해서 다시는 그 반민족 행위자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이 반헌법 행위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활동하는 일을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광장에서 그 외치셨던 그 비상행동, 촛불행동 내에서도 이제 그 반민특위든 뭐 이렇게 특별재판부든 뭐 이렇게 이런 각종 안들과 생각들을 실천 속에서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 항상 지금 현재 뭐 시대 정신이라는 게 결국 직접 민주주의 강화인 거죠. 국회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각종 사회 전 영역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직접 민주적 요소들이 강화돼야 되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법안도 뭐라도 이런 진실을 밝혀내는 그런 노력들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이 훨씬 더 종합적이고 또 힘을 가지려면 그 실천하시는 그 시민들의 의견들도 같이 충분히 좀 반영돼서 가는 것들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의하신 내용 자체가 이제 원안 그대로 뭔가가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좀 살도 붙고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아마 그 현실 적합성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한 그런 뭐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정치든 뭐 행정, 그러니까 국정이든 그 시작은 사실 주권자들의 뜻이거든요. 주권자 시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은 충분히 공청회 거치고 의견 수렴해서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조금 뭐 지난 얘기긴 하지만 저 법관의 양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법관은 이제 객관적인 양심이라고 이제 표출돼야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이 정말 그 편향된 그런 이런 소송 지휘와 재판 진행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윤석열이 그때 이제 구속돼서 있어야 되는데 그거 유튜버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그 석방하기 위해서 방송도 더 많이 되고 더 많은 수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돈이나 인기나 이런 미모를 추구하는 이렇게 피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지배당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혁명하고 운동하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평화로운가 이런 성찰의 시간들도 같이 함유돼서 가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아마도 그런 평화라는 해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신 건 이제 좀 더 냉정한 평정심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파트 이야기든 뭐.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다른 이해관계에 휘둘리기보다 그리고 당장의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정말로 진정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나는 평정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주문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윤석열 그 피고인의 재판 행동 하나하나마다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고 반박할 수 있어요. 좀 보도를 보면 이거는 이 소송 절차에 당신의 행동은 이렇고 재판은 이렇게 지휘해야지 이런 게 좀 떠오르거든요. 그냥 그 분노에 막 그럼 자기 몸 상하잖아요. 심신건강 해치는데 그 속에서는 이제 감정을 조금 하고 이 방법을 찾는 거죠. 그렇게 뭐 여기 뭐 튤립도 저는 하루 중에
오늘 하루 중에 어떤 일이 기뻤나 되게 인상적이었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어제는 그 화단에 있는 그 튤립의 새순이 돋아났어요. 예, 예. 오늘은 인상적인 거는 뭐 이렇게 바람도 산책의 바람도 좋았고 또 한편으로 그 교대역 그 중앙지검 앞 또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1인 시위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 윤건희 체포 구속하라라고 이런 시위하는 그분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용기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혼자 이제 하루 중에 그런 걸 또 성찰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정을 찾고 나니까 좀 방법이 보이시던가요? 아니, 제가 뭘 하겠어요.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분들은 시민이고, 저도 가끔씩 이렇게 예. 그냥 얘기하고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법 왜곡죄부터 해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하자면 결국 이 재판에서 아직 수사가 더 됐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수사는 뭐 공수처나 경찰 더 나아가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좀 더 철저히 해가지고 결국 우두머리와 종범까지도 다 더 폭넓은 처벌이 가능하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또 특별법이라고 하는 장치들이 필요해서 진상에 대한 조사로부터 그다음에 폭넓은 내란 선동에 관련된 어떤 처벌에 이르기까지도 좀 법안에 담겨서 이걸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 안까지 나왔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대검 감찰부장으로 이제 거기서 근무하면서 되게 이른바 이제 고위급 뭐 검사장이든 뭐 차장 네. 검사쯤은 나는 처벌받지 않고 징계받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네. 그것이 오늘의 이 내란에 저는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막 검사들이. 지금도 이제 증거 다 인멸해 놓고 서로 입을 맞추고 그렇죠. 부인하고 그 윤석열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무슨 뭐 공모가 있냐 뭐 그죠. 사실 이런 집단 범죄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인식과 같이 무언가를 실행한다는 그런 정도의 어떤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갖가지 이런 행동들에 막 드러나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서 내가 적당하게 증거도 뭐 다 했고 우리 서로 계속 강하게 부인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자신감. 그래서 일제 때부터 이어나오는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죄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을 이 기회에 한번 뭐 가능한 한 많은 범위까지 헤쳐져서 조금 더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희망은 같습니다. 원래 완벽한 해결은 어렵잖아요. 최선을 네. 다해서 조금 더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른바 내란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저항을 하고 네. 헌재 안에서 자신의 그 행위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네. 그리고 파면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관저에서 또 엉뚱한 짓을 수없이 하고 그리고 자기 사저로 돌아가서 뭐 5년이나 3년이나 무슨 이기고 돌아왔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이거 환자구나. 그 환자도 그냥 환자가 아니고 종합병원 가야 될 환자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심각하게 저희가 정말 평정심을 갖고 평화로움을 가지고 이걸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어느 지점 하나도 예. 그냥 분노 없이는 접근하기 어려운 짓을 정말 수도 없이 했어요. 진짜 종합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모든 것이 다 고장났어. 그런데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이게 이제 뭐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완규 그 사람을 지금 한덕수 총리가 지명을 했어요. 네. 헌법재판관으로. 이건 정면 도전행위거든요. 민주공화정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예요. 자, 요거 수사 제대로 해야 돼요. 근데 요거 하나만 해도 진짜 할 일이 많을 텐데요. 예. 특정 집단이 과도하게 권력을 갖게 되면 과도하게 파벌화하면 내란 상황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검찰 권력이 딱 그렇게 한 거예요. 네. 네. 과잉 권력화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초과 권력을 엄청나게 누렸던 거예요. 네. 그 초과 권력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배해 보려고 했던 게 이제 비상계엄이죠. 그래서 이거는 말씀하셨듯이 그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사안을 잘 보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지만 지금 이 일에 종사하는 분들은요 엄정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 네. 그리고 개인으로 돌아오면 이 사안을 좀 이른바 왜곡시키거나 편견을 갖고 보지 않기 위해서 예. 그런 평정심을 갖고 평화롭게 자신을 가져가고 네. 그러니까 이 임무에 일할 때는 정말 이런 집단은 한국 현대사에서 군부가 그렇게 한 거 말고는
최근에 최악인데 지난 뭐 한 40년, 네. 50년의 최악인데 이런 일을 정말 다시는 반복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별 수 없이 그런 예. 특별법까지 예.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게 윤석열 보면 이제 70년대, 80년대의 독재자고 또 검찰이 낳은 기괴한 인물이죠. 예. 그리고 이 비상계엄 자체는 친위 쿠데타이고 도착적인 예. 헌법 파괴 행위죠. 그래서 저는 그 대검에서 1년 5개월 동안 같이 근무했고 공교롭게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서 아이고 힘들어라.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들을 하였어요. 뭐 법정에서 하는 로직이라는 새로운 말 시스템, 예.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뭐 경고성 호소형 계엄을 하다가 지금은 메시지 계엄이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었잖아요. 그 네. 사고 수준과 어느 수준도 어느 정도인지 또 가름이 돼요. 그리고 제가 뭐 1대1의 관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꿈에서 뭐 종합격투기를 제가 둘이 하고 제가 마운트 자세로 올라가 보기도 하고 많이 에피소드가 싸우셨잖아요. 있고 예. 꿈에서 분노하셨구나. 힘들게 정말 많이 아, 싸우셨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뭐 1대1로 만나고 이제 예. 그러고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그때 이제 제가 보고를 하고 제 책을 한번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검찰의 심장부에서. 왜냐하면 기존의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이 실패했던 것은 법무부와 청와대는 외부의 시각인 거예요. 네. 거기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안해요. 음. 거기 있는 검사들은 검사의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속에서 그 검찰의 내부의 실상의 원리와 조직 원리와 그 본래의 본질들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상적이고 계량적이고 단계적인 성과로 가셨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윤석열로 표징되는 검사들의 그 권한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건지를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현재 막 그 재판에서 막 이러는 것들은 허세 같은 거, 이미 네. 거품 같은 거, 그 어떤 악의 작용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필요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이 과정에서 뭐 20년형을 받든 공소기각을 받든 그 끝은 무기징역이에요. 그 예. 과정을 가고 있으니까 이 예. 과정들이 그렇게 조금 더 담대한 마음으로 힘들지만 이렇게 갔어. 이것들은 이제 재판은 이 과정은 기소됐으니까 이거는 그냥 놔두고 예. 다른 사건에 또 추가되는 것들을 예. 또 예. 찾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집중해 가면서 갔으면 좀 생각을 제 예. 질문 한 가지요. 예. 지금 지기현 판사나 그 법원에서 하는 걸로 봐서 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재판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가 아까 삼심제. 제가 아까 앞서 우려한 것처럼 아니 진짜 그런 우려가 있다니까요. 무죄 선거 전에 6월 3일 그 선거 전에 무죄 나오고 1심 무죄 나오고 그냥 검찰에서 그런 일 항소 안 해버리면 그 현재 이제 그 윤석열을 그 변호인단 있잖아요. 변호인단이 뭐라고 보통 이제 공소장 낭독에서 이제 그 인정하느냐 여부를 할 때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할 정도로 본인이 너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거기에 판사 출신 위모 변호사가 거의 변호사로 있고 소송 전략을 거기서 좀 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 아직 증거 인부도 안 했어요. 부동의. 그리고 지금 증인 신청 순서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악유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재판은 이 사람들은 일찍 끝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무죄가 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또 공소기각도 지기현 판사 그랬잖아요. 지기현 그 재판장이 이거는 판결할 때 하겠다. 내가 증거 배제 결정을. 예. 신속하게 종결해서 공소기각 나는 일들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대선 후에 또 이게 막 추가들이 병합 기소가 되면서 재판들이 또 흘러갈 거예요. 오죽했으면 시민들 사이에 네. 이런 우려가 다 나오겠습니까? 예, 뭐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첫 이야기로 결국엔 아마 한 변호사님께서 이제 시민들에게 그래도 좀 더 그 평정심을 찾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초기 단계고 지극히 초기 단계고 이것들은 뭐 이후에 2심, 3심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1심 자체도 굉장히 오래 걸릴 일들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우려할 만한 것들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막무가내로 진행될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마칠 때가 됐기 때문에 뭐 두 분께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많은 시민들이 결국은 참여해서 현재와 같은 상태를 만들어낸 것은 되게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국회가 해야 될 일, 또 사법부가 알아서 해야 될 일, 수사기관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것까지 수사기관도 걱정도 하고 재판부 걱정도 하고 국회 입법 걱정까지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마음도 없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결국에 시민들은 그럼 어떤 굵직한 흐름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각급 기관들에서는 시간을 두고 어떤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좀 처리해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굉장히 넓은 얘기긴 합니다만, 예, 두 분의 뭐 간략한 2포인트 정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간이 나왔죠, 이재명 후보가. 네. 근데 그게 결국 국민이 합니다. 그런 제목인 것 같죠. 그게 이제 지금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말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누가 봐도 기괴한 일이 벌어졌고 기괴한 집단이 등장해서 우리 사회에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거뜬하게 또 이렇게 지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일탈, 어떤 이탈이, 어떤 정상 궤도에서 이탈이 때로는 그 궤도를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그 흐름을 통해서 진실이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지만, 그리고 정말 짐승 같은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다시 평화가 오기도 하고, 저는 그 큰 흐름이,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함께 가고 있구나 하는 이 믿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도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건너고 있다. 어깨 겹고 가고 있고, 그렇게 가면 설령 일부에서 이걸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체제를 파괴하려고 해도 결국은 제자리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고 돌아갈 힘이 우리한테 있다.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 뭐 어려운 말로 하면 그게 사회자본이잖아요. 네. 이런 자본들을 축제해 가면서 우리가 개개인의 이 상처받지 않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사회저본이라는 말을 한 번 또 강조해 주셨네요. 예, 한 변호사님. 비상계엄의 그 놀람, 충격으로부터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에 이르기까지, 또 현재의 그 형사재판을 지켜보시면서 많은 국민들이 많이 힘들고 또 심신이 지치셨는데, 또 좀 자기 몸도 좀 관리해가면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서로 함께 가면 서로 또 힘이 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셨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뭐 두 분의 말씀의 취지가 뭐 거의 비슷했던 것 네. 같고요. 약간의 강조점에만 차이가 있었고, 우리 시민들께서 그동안 이 계엄을 막고 폭군을 내쫓고, 그리고 이제 남은 내란의 잔불들을 어떻게 종식할 것인가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하고요. 그런 시민들의 힘으로 아마 새로운 정부는 만들어질 것이고, 그 새로운 정부와 국회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으리라 다시 한번 또 믿어봅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 끝에 더 새로워진 민주공화정이 만들어질 기대를 하면서요, 저희 정주의 토요토론 앞에 대선 국면에서 어떤 정책들에 주목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내란 종식의 끝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토론의 자리로 많은 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주의 토요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기현 판사 같은 사람이 가능해요? 법원 조준 가능하죠. 이게 후토크 내용으로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검찰에서 윤석열이 탄생했듯이 가능하죠. 검찰은 윤석열을 탄생할 수 있는 조직이다. 네네. 근데 정말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요? 근데 지기현 판사는 정말 특이한 사람 같아요. 아무리 그러니까요. 판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어떻게 거기서 그걸 풀어줄 생각을 하죠? 그것도 억지로 만들어서. 룰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또 사법부 출신으로서 또 참 착잡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원래대로는 정권 말기 오면 그 중에 보면 권력지향적인 또 검사들의 분화가 일어나잖아요. 이번엔 그것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못하죠. 예. 왜냐하면 너무 속을 보여버렸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처분만 기다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어차피 자기들의 운명은 정해진 상태이기 네, 때문에. 이제 이건 뭐 검찰이 이전과 같은 그런 검찰로 계속 가기는 어렵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렇게 보면 뭐 대략 방향이 잡혔잖아요, 지금. 네, 네. 이 상황에서. 근데 이제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말 미완의 검찰개혁. 네. 이게 이번에 정말 힘을 발휘한 것 같아요. 어떤 어디서- 면에서 보면. 예. 네. 왜냐하면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는 거죠. 공수처 때가 없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검찰이 내란 수사권을 검찰이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범위를 둘로 줄여놨더니 여기서 아무리 뭐 시행령 가지고 어쩌고 해도 내란 수사는 국수본이나 공수처가 할 수 있어. 이게 딱 정의가 돼버렸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처음부터 되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논리 다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풀어줬을걸요? 제가 보기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를테면 수사기관의 다극화가 이번 계엄을 막았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정권은 줬는데 그 정권이 망하게 만든 그렇죠. 이유이기도 하죠. 검찰의 심장부에서 그래서 예. 그래서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우리 어떤 분들이 농담으로 그래요. 이번 이 윤석열 정권의 조기 퇴진은 문재인 대통령 작품이라고 그런 농담을 하고 안 꺾였으면 좋았겠지만 네, 아니, 짧게 감사합니다. 그나마. 아이고 농담이죠 정말.